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번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법 입원제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서현역 흉기 난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최원종,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3년 전에 찍은 운전면허증 사진 그리고 검찰이 검거를 한 직후에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검거 직후에 찍은 사진도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또 운전면허증도 워낙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로도 실효성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상 공개를 통해서 신상이 공개된 여러 명의 범죄자들, 피의자들이 있었는데 일단 제대로 된 얼굴 정면 사진이 아니라 머리를 가린다거나 또는 좀 편집이 많이 된 오래전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사진 등이 공개되다 보니까 신상 공개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너무 동일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라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있지만 아직까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 이번에 최원종도 마찬가지로 공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형법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고요. 특히 헌법의 자기결정권에는 내 얼굴이나 내 정보를 함부로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해석상 도출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는 머그샷을 찍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 대해서 법무부가 유권 해석을 했을 때 머그샷을 찍더라도 이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조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머그샷을 최원종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또 시민들 또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력범죄에서 거부권이 말이 되느냐? 머그샷을 찍을 수 있게끔 법을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거거든요. 최원종 같은 경우는 머그샷 자체를 찍는 것은 동의 없이 할 수 있지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를 받아야지 공개를 하는 어떤 실무 예가 있기 때문에 현재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특강법이나 이 성폭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제도를 조금 더 실효적으로 적극적으로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개정 법률안을 낸 상황입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이 가능하고 촬영된 사진 같은 경우 이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즉각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피의자 인권 보호,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이 커졌기 때문에 또 법무부나 관련 유관기관의 해석도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어서 관련 해석도 경찰에서 다시 받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온라인에서는 일단 살인 예고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사회 문제로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작성자들은 경찰에 붙잡히고 나면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경찰 등 대응도 좀 단호해진 편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의 인력은 한정적인데 이렇게 장난이나 허위 신고나 허위 예고글로 상당한 공권력을 낭비했을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못 받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허위라는 것이 계속되다 보면 수사라는 수사력도 의지력이 떨어져서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망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뭔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뭔가 이렇게 수사가 되나 이런 거를 테스트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요.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요. 보통 협박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 어떻게 해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고지하는 것인데 특정 사람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과 장소를 특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특정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특수협박, 협박으로 지금 의유를 하겠다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고의인지 장난인지와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박글을 게시하는 것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나오는 게 살인예비죄입니다. 경찰도 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을 해서 엄벌하겠다 이런 입장 재확인하긴 했는데 이 살인예비 혐의를 실제로
적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살인 예비나 음모는 어떤 생각만으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게 원칙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살인이라는 건 굉장히 고위험성 범죄의 종류이기 때문에 예. 생각과 계획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실현 행위가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범행 도구를 사는 행위 예. 이건 살인 예비죄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를 시켜서 이제 살인을 하는 경우에 돈을 보내는 행위, 그 돈을 보낼 어떤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게 되는데 이 살인 예비 음모는 그만큼 이제 조금 이렇게 글만 올리는 걸로는 부족하고 글을 올리고 범행 도구를 뭔가 물색을 한다던가 산다던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답습한 그 사전에 이제 찾아간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행위들이 결합이 돼야지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에 최원종 같은 경우에는 그럼 도구를 샀고 미리 살인 예고도 했고 글도 올렸고 그 전날도 한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실행행위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가 대표적인 살인 예비 음모죄의 행위 태양이다. 다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실제 살인 미수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증형은 불가피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실행을 하기 전부터 살인 예비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었고요.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살인 예고글을 올려서 경찰에 붙잡힌 그 사람들 보니까 57% 그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좀 결과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동적인 이제 10대들이 일부 이렇게 충동적으로 허위 신고와 가시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10대가 대다수고 또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14세다 보니까 14세 미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10살, 11살, 12살도 있다는 것인데요. 예. 만 10살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안 돼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감호위탁이라든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심한 경우에는 소년의 송치까지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리다고 해서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예. 또 모든 책임이 형사 책임으로 기울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허위 신고나 허위 112 신고하고 허위로 119에 신고하는 경우에 병력이 투입됐고 그만큼 손실이 발생했을 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10대니까 주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모가 책임지게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요. 지금 TV를 보시는 부모님들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장난이라도 이렇게 테러나 협박이나 살인 예비글을 올려서도 안 되고 예. 전달해서도 안 된다는 것 각별히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경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원종이 정신질환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치료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혹시 뭐 경감이나 심신미약 같은 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안에선 중요한 범죄의 원인으로 이 조현병을 치료받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진술 과정 중에 어떤 집단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있거든요. 예. 결국 이 조현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피해 망상으로 갔다가 이 망상이 타인을 공격하게 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굉장히 중증의 조현병이고 입원 전력이 있었고 예. 그리고 그로 인한 진단서나 다수의 치료 전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이제 감경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는 어떤 근거가 제시가 되면 치료 감호 처분도 나오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은 실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조현병에 시달렸는지 그 증상이 어땠는지를 이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2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요. 20년이면 벌써 3년 전이잖아요. 예. 3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보호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거부했을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왜 치료받지 못했는지도 조금 살펴봐야 앞으로 대책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미리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장소를 갔었고 도구를 샀고 어떤 전문가들은 마음의 지도를 그렸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결국 계획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철저하게 계획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포렌식 결과 다수의 흉기 내용 방검복, 신림동 사건도 검색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날도 서현역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여서 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신미약으로 과연 볼 수 있느냐 이런 논점도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 보이고요. 일단 신림역 사건에 어떤 자극을 받아서 우발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수는 있지만 범행 자체는 계획범죄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불특정 시민을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제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이게 이제 무기형을 받더라도 20년이 지나고 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 심사 대상이 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 유가족들이 사망 사건, 살인 사건에서 왜 사형을 선고해주지 무기징역형만 선고해줬냐라고 항의하거나 예.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하지만 무기징역형은 현실적으로 20년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만큼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제 무기징역형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가석방 대상이 안 된다면 사회 격리가 되지만 가석방이 많이 이루어지는 현실 때문에 예. 정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들은 정말 영구히 격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400년형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유기징역형의 상한도 20년에서 30년, 40년, 뭐 45년 이렇게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 실무 양형이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양형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 사람은 다시 사회에 나와서 재범을 할 것이 어느 정도로 명확한 사람들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도의 변화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렇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라고 하더라도 또 대통령의 사면 대상은 됩니다.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운영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범죄자고 너무나 많은 인명을 해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로서 형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자라는 개념인 것 같고요. 예. 일단 이 사건 이전부터 법무부에서는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도 있을 것이고 또 교정 비용만 키울 수 있는 어떤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범죄자를 가두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을 교화시키고 개선시키고 반성시켜서 사회에 나간다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스스로도 교화되고 반성을 하는데 예. 못 나간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확정적이면 어떻게 교화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범죄자의 포커스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 왜냐하면 요즘엔 보복범죄가 엄청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특히 강력범죄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출소해서 나를 보복할 것이 굉장히 두려워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 있게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용자의 재사회의 목적도 굉장히 큰데 우리가 강력범죄자들이 한 20년 정도 복역하고 나와서 다시 또 재범하는 사례들을 봤을 때는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조금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래서 사회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개념보다는 재범 위험성이 너무나 높아서 또다시 나와서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가석방이 없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최원종의 경우도 그렇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다 3년 동안 차도가 없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지금 사법 입원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법 입원제 어떤 개념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정신병원에 얻은 사람을 입원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한다면 3가지 정도의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경찰에서 응급 입원을 시킨다거나 지자체에서 이제 행정 입원을 시키는 건 사례는 정말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대부분은 보호자가 동의를 해서 정신과 의사 2명에게 확인을 받아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른 병원에 있는 또 네, 정신과 복수의 전문의라고 정신과 하더라고요. 의사 예. 2명에게 받아야 되는데 이 제도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신질환자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치료가 필요해서 제발로 병원을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중증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증 정신질환자는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신병원을 가는 걸 거부하고 그 정신병원의 입원 절차에 동의하거나 서명 날인한 보호자를 상대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또 분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절차가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보복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가족의 불화가 겪기도 하고 해서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과거에 안인득 사건이라고 진주에서 방화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을 다수 살해했던 사건에서도 형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형은
그 입원 보호 대상자가 아니고 직계만 가능하니까 부모, 배우자만 가능한 거거든요. 부모, 배우자, 예. 자식. 그 이외의 친인척들은 또 관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예. 그런 가장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법원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보자는 게 사법 위반자의 골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